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정리하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1차 시험 과목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은요.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라면 좀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특히 2017년 28회 시험 때는요. 난이도는 좀 평이하게 나왔는데 판례 문제가 많이 나와서 시간이 좀 부족했다고 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판례 비중이 요즘은 높아지면서 90%까지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어려운 판례를 좀 단순히 외우려고 하지만 마시고요. 전체를 보는 눈을 키우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점유의 효력 중에서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점유권 파트에서요.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 회복자란 말은요. 점유자가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본권자다, 내 거다,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경우에 이 청구자로는 보통 회복자라 그래요. 이때 본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이 사람의 권리 모습이죠. 본권자로서 회복자가 점유자한테 야, 너 가지고 있는 물건 건네줘 이렇게 청구하는 자를 우리는 회복자라 그래요. 자,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법적 관계가 발생해요. 그걸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하죠. 법률 관계 이렇게 해요. 이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보다시피요. 이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 첫 번째, 열매죠, 열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가라는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점유자가 그 목적물에 대하여 멸실했거나 그러니까 부수어버렸다는 것이죠. 훼손했거나 뭐 일부러 이렇게 손상하게 만드는 거죠. 이때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점유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점유물에 대하여 투입한 비용이 있다는 거죠.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비용이라든지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려고 들어갔던 비용들이요. 그러한 비용을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야,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상환 청구란 것은 내가 지출한 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자, 이러한 세 가지 파트를 우리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자, 먼저 과실 취득의 문제입니다. 즉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득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여러 가지 이득을 우리는 과실이라 그래요. 과실. 열매죠, 열매. 그래서 한자 용어로 이렇게 씁니다. 과실. 이렇게요. 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가? 취득할 수 있다면 누군가의 말이죠. 여기서는요.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점유자는 선의의 점유자일 때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요 내용을 꼭 알아둬야겠는데 선의의 점유자라는 것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러한 본권이 사실은 점유자한테 그 본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한테, 점유자 자신한테 그 본권이 존재한다고 오신한 믿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선의 점유자라고 합니다. 여기에요. 선의 점유자란 자기한테 과실을 먹을 수 있는 본권이 없음에도 자기한테 있다고, 본권이 있다고 믿은 사람. 그걸 우리는 오신이라 그래요. 오신. 오신한 점유자에게 우리 민법은 그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의의 점유자, 본권이 자기한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악의. 알고 있는 점유자일 때는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야겠죠. 또 그 악의 점유자와 같은 사람이 뭐냐? 폭력에 의해서 점유한 사람이거나 폭력, 강제로 빼앗아서 점유한 사람. 이걸 폭력의 점유자라 그러죠. 또 은비의 점유자. 이것은 다른 사람 몰래 훔쳐서 자기가 가져와서 점유하는 거죠. 이러한 폭력에 의한 점유자나 은비의 점유자는 여기에 있는 악의 점유자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과실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점유자가 그 점유물을 멸실했거나 훼손했다면 그 소유자인 본권자가요. 야, 내 물건 왜 부수었어? 그 물건 돌려주는데 부순 만큼 너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점유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당해 목적물, 점유하고 있던 물건의 멸실훼손을 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따라서 멸실훼손에 대하여 이 점유자가 자기의 잘못이다. 이걸 보통 귀책사유 또는 책임 있는 사유, 이걸 우리는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귀책사유. 책임이 돌아가는 그러한 사유. 이 사유가 점유자한테 존재한다면 그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예요. 이 범위를 우리 민법은 이 점유자가 일정한 요소를 갖춘 점유자라면 손해배상 범위를 아주 줄여줍니다. 축소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적게만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여기 있네요.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한해서는 현존 이익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이면서 동시에 자주 점유에 해당된 점유자 일때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다면 지금 잔존한 이익으로만 넘겨주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더 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원래 보통의 경우는 타인의 재산을 위법하게 침해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그 상대방에게 발생된 손해 전부를 배상해 줄 책임을 져야 되죠. 상대방이 부담, 즉 손해본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원칙적으로 존재하죠. 그런데 선의의 자주 점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존 이익에만 배상 책임으로 국한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부분으로요. 그러면 선의의 자주 점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당의 점유물이 자신의 소유물인 줄로 오신하여 점유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소유물로 오신한 점유자. 이렇게 해요. 이 사람을 우리는 선의의 점유자라 그래요. 선의란 것은 자신한테 소유권이란 본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적극적으로 자기한테 있는 줄로 믿던 거죠. 그래서 소유물이 아닌데도 소유물로 믿던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소유한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소유물로 오신했으니까 즉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는 것을 말하냐면 자주 점유라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형태에 있는 사람은 점유자는 자기 물건인 줄로 알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그 타인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주의로 점유자 자신의 부주의로 이 물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훼손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유자 중에서도 선의의 점유자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 이익으로 배상하면 된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 외의 점유자는 전부 배상해야 돼요. 그 타인 즉 회복자의 손해 전액을 배상할 책임이 져요. 이 사람 외에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점유자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그 목적물에 뭐 도배도 하고 말이죠. 건물을 자기가 점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배도 하고 또 장판도 다 새로 깔고 말이죠. 또 위에 있는 지붕도 좀 이렇게 교체를 좀 하고 말이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의 물건의 현존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통 우리는 필요비라고 해요. 필요비. 당의 목적물, 점유물의 그 가치를 그대로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필요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물건, 즉 점유물의 가치를 더 좋은 내용으로 또 개량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 이것을 우리는 보통 유익비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유자는요, 그 점유물에 대해서 자기가 비용을 필요비를 지출하기도 하고 유익비를 지출해서
더 개량해서 더 좋은 물건으로 더 고가의 물건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그 물건의 소유자가 즉 본권자가 나타나서 그 물건 내 거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하면 그 물건을 그냥 그대로 돌려줘 버리면 사실은 그 회복자는 본권자는 이득을 취하죠. 그래서 이게 점유자의 비용 상환, 자기가 투입한 필요비 유입비를 돌려달라. 너는 그냥 가져가면 부당한 이득이다. 왜냐하면 회복자인 본권자 너가 이 물건을 내팽개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더라면 이 물건의 가치가 감소되었거나 또는 현재 그러한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은 온전한 상태로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가치 있는 물건으로 가져가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한 이득을 상대방 회복자가 하는 거니까 그 손해가 바로 점유자가 비용을 투입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잖아요. 이득이, 그죠? 그래서 그 점유자에게 비용을 모두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 민법은 허용합니다. 이때 보통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의 성질은 회복자가 그대로 물건을 가져가 버리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 부당 이득의 상환을 청구하는 성질입니다. 그래서 점유자에게는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선의의 점유자든 악의의 점유자든 불문하고 묻지 않습니다. 즉 본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했던 이 물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다 알면서 점유를 했던 관계없이 묻지 않고 이 말입니다. 모든 점유자한테 그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투입한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민법이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악의 불문한 점유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투입한 필요비든 유입비든 모든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민법에서 보호되어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이 점유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여러 가지 과실을 취득했다든가 또는 사용 이익을 취득했다든가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자기의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비용들은 상환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점유자가 투입한 비용일 때는 그 비용은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투입한 비용에 불과합니다. 이 비용은 상대방 회복자한테 남아있는 이득이 아니라 이것은 자기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점유자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을 내놔야 할 수 없어야 되겠죠. 따라서 과실을 취득한 점유자의 경우는 그 과실을 취득하는데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그걸 우리는 통상 필요비라 그래요. 이 통상의 필요비에 한해서만은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는 조심해 다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요. 이 부분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점유권에는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합니다. 점유권 자체가 타인으로부터 침해를 당했을 때는 그 점유권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침해를 없애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침해자야 그 침해를 제거해라,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점유 상태를 그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거해라, 예방해라, 그 점유물 내 점유물이었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청구하는 모습은 침해의 모습에 따라서 반환 청구를 하거나 반환 청구 아니면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제거 청구 아니면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해달라 하고 예방을 청구하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현상으로 우리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점유가 침해 현상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이때요. 이걸 통해서 합니다. 이때 그 청구하면 상대방이 있겠죠. 이 상대방은 침해를 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침해하는 사람. 점유를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침해자는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침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지 않는다.
침해자는 이 상대방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를 하거나 제거 청구하거나 예방 청구할 때 이 상대방이라는 사람은 침해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족한 것이지, 이 사람이 잘못이 있어야 되는 것은 요하지 않는다,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권에는요, 자력 구제권이라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자력 구제권이라는 것은 점유자 스스로가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힘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점유자가 물건을 지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빼앗아 가려고 빼앗으면 손을 치고 자기가 다시 되찾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면 만약에 위협하게 누군가가 빼앗으러 들어오면 자기의 개인의 힘으로 방위할 수 있죠. 못 빼앗아 가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다, 그죠? 방위를 한다든가, 만약에 탈취해 가면 그것을 쫓아가서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것을 다시 재탈환할 수 있겠죠. 이게 점유자한테 인정된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러냐? 자력 구제권이다, 이렇게 해요. 이 자력 구제권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방해할 수 있는 권리, 자력 방위권과 누군가가 빼앗아 가면 그것을 다시 재탈환할 수 있는 권리, 그걸 자력 탈환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이 바로 자력 구제권의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점유권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고요. 동시에 소송 절차 들어가면 점유권자는 점유권에 기해서 자기의 점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점유의 소라 그래요. 이 소자가 소송을 말합니다. 소. 법원에 소송하는 거 있죠? 그것을 말합니다. 그 근거가, 소송하는 근거가 뭐냐면 점유권에 기해서 한다라는 의미에서 점유의 소, 이렇게 해요. 그럼 이건 점유권의 기초를 삼아서 그 점유권을 침해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소송을 통해서 제기한 것이죠. 이걸 우리는 점유의 소라 그래요. 이에 반해서 본권의 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요, 본권의 소, 이것은 본권인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 이러한 본권을 기초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본권의 소라 그럽니다. 기초가 여기는 점유권을 기초로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본권의 소에서는 본권을 기초로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송 절차가 전혀 별개죠. 그래서 이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라는 이 두 개는 서로 영향을 미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우리 법에서 아예 딱 정해놨습니다. 이 두 개의 소송은 별개의 소송이다. 그렇다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요, 점유자가, 이 사람이 만약에 소유권자다 이렇게 해볼까요? 소유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냐면 자전거요. 자기 자전거.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누군가가 침탈해 갔어요. 침탈자.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점유자는 점유권이니까 이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소송.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이렇게 제기할 수도 있다. 소송.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소송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다르다. 그리고 만약에 점유권에 기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이 점유권이 있는가 없는가만 따져야 되지, 소유권이 있는가 없는가는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 의미가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점유의 소송에서는, 점유권에 기하는 소에서는 본권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되겠죠.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죠. 이게 이 내용 결과는 결국은 두 개의 소송은 서로 별개이고 독립된 소송 관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권의 대표인 소유권입니다. 이 소유권은 본권 중에 본권이죠. 기본 물권 중에 본권 중에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물권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소유권이 어떤 거냐? 이것은요, 소유물을 대상으로 해서 전면적이고 지배적이며 그리고 배타적이죠. 누구도 끼어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예요? 사용, 수익, 처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이죠. 완전한 권리, 완전 물권이다. 따라서 소유권은요, 오로지 소유물에 대하여 지배하는 물권입니다. 따라서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물권은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만 인정되는 물권입니다. 권리를 대상으로 해서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물, 물건을 대상으로 해서 인정되는 권리다, 소유권은. 그리고 그 소유권의 내용은 모든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고 또 지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의 관여를 배제할 수 있는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소유권 내용에 들어가면 우리 민법에는요, 무려 30개 조항으로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상린관계 규정은 뭐냐? 인접한 부동산의 소유자 사이에 서로 충돌이 생기기가 쉽죠. 토지는 경계선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끄어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갑의 소유 토지다,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을의 소유 토지다, 이렇게 되면 이 경계선이 붙어 있으니까 갑과 을 사이에는 분쟁이 생길 소지가 아주 크죠. 그래서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사이에는 우리 민법에 30개의 조항을 가지고 상린관계라는 규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상린관계라 그래요. 따라서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한 부동산 사이에만 적용됩니다. 접하지 않으면 상린관계가 적용될 수 없죠.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는 병의 소유 토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갑과 을은 인접하죠. 또 을과 병은 인접합니다. 그러나 갑과 병 사이에는 인접하지가 않죠. 따라서 여기는 갑과 병 사이에는 상린관계가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인접이라는 뜻이다. 인접. 자, 이 상린관계가 적용돼서 30개의 조항이 적용되면 상린권이 발생하게 돼요. 이 상린권이란 것은 권능입니다. 권능. 자, 그러면 상린권이 뭐냐? 상린권이란 소유권의 내용이다. 소유권의 내용이니까 상린권 자체가 독립된 물권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독립된 물권이다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독립된 물권이 아니니까 별도로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소유권 내용 안에 이미 상린권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등기할 수 있는 성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요. 그 다음에 이 소유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소유권은 항구성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항구성. 이 항구성이란 것은 소유권은 20년, 30년, 50년, 100년 행사하지 않아도 그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라는 제도에서는 소유권이 소멸하지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항구성이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 소유권의 내용에 들어있는 이 상린권도 항구성의 성격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상린권은 특징입니다. 독립한 물권이 아니요. 따라서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소유권의 성질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야겠죠. 다만 우리 대법원에서는요, 우리 민법에 있는 상린권에 관한 규정 215조에서 244조까지 무려 30개의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들은 가행법규가 아니라 임의규정, 임의법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당사자 약정에서 우리 민법에 있는 상린관계 규정과 다르게 약정하더라도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달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린관계 규정 30개의 규정은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그대로 준용해다 씁니다. 이렇게. 준용이란 말은 다른 영역의 상세하게 규정을 둔 것을
이 영역에다가 갖다 쓰겠다. 이럴 때 우리는 준용이라 그래요. 이것은 입법 기술상으로 아주 간편하게 법 제도를 이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준용이죠. 그래서 이 소유권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을 지상권 영역이나 전세권 영역에 그대로 갖다 쓴다. 그걸 우리는 준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규정을 민법에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소유권의 취득의 문제인데요. 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모습에서요. 보통 우리는 매매를 통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래 행위를 통해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등기 하면 우리 민법 186조에서 등기를 완성되었기 때문에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 외에 우리 민법의 소유권 파트에서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취득시효라는 것은 어떤 대상 목적물을 특정된 누군가가 법에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계속 일정한 요건 하에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그 민법의 규정 요건을 다 갖추었다라고 하면 이 점유자한테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인정하는 제도예요. 그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한이 있냐 없냐 따지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 자에게 점유자한테 소유권을 우리 법에서 민법이 인정해 줘버리는 제도, 이걸 바로 우리는 취득시효라는 제도다. 자, 이러한 민법상의 취득시효 제도는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와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를 모두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245조에서 만들고요, 여기는 246조에서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와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를 각각 만들어 놓고, 부동산의 경우는 20년간 점유를 그 부동산을 하여 우리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소를 갖추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동산의 경우는 우리 민법에 정된 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취득시효의 한 모습을 정리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영석 교수님의 열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나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